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훅뉴스 무슨 얘기를 담아오셨어요? 오늘 또 이 관련 오디오부터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으로 해요. 예, 꼭 지문 날인이 완료된 투표권을 받아 투표 기표소를 문제가 나가세요. 이동하여 투표하세요. 신분 좀 주세요. 지문 좀 주세요. 뭐 투표하시겠습니다. 이 어디예요? 네, 그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의 현장 투표소 투표라고 하는데요. 관련 음향입니다. 아,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상황. 네, 저희 뉴스쇼 팀의 정다솜 작가가 직접 투표를 해보고 왔는데요. 예. 또 대선 본선도 벌써 47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경선과 본선의 투표와 개표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선 경선과 본선의 투개표 문제. 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도대체 그렇죠. 어떻게 짚어보셨을지 하나하나 얘기 풀어보죠.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 지금 민주당 경선은 예선이 아니고 본선이라고 하죠. 열기가 대단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한 선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잡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 뉴스에 조금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장 투표 결과가 사전에 유출이 됐어요. 맞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중간 개표 결과로 보이는 자료가 유출이 됐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조차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앞두고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개표 결과가 유출이 됐다. 이건 참 충격적인 일이죠. 예. 현장 투표 비율이 전체 투표의 14%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머지 경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이겁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ARS 투표 신청만 가능하며 선거인 명부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고 네. 휴대전화 ARS 투표도 있잖아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휴대폰을 이용한 ARS 방식으로 투표하는 방식인데요. 예. 이거를 휴대폰 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경선 투표 86%가 바로 이 ARS 투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해킹 문제입니다. 어, 사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늘 온라인 상태인 컴퓨터. 스마트폰이 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고려대 김승주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모바일 투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큐리티상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 선거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시스템인 건 맞아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해킹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해킹 연구된 것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거 하기 위한 해킹 툴 같은 것도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그리고 가보면 그 공장처럼 막 돌아가거든요. 휴대폰의 해킹 가능성을 지금 이제 우려한 건데 네. 근데 경선을 ARS 투표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2012년 그 경선 때도 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해킹 이슈도 없었죠. 예. 하지만 그때는 예선, 지금은 사실상 본선. 해킹의 유혹이 훨씬 더 큰 선거라는 게 다른 거죠. 그럼 외국에서도 본선을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나라는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 휴대폰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거기는 예선이 아니라 본선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같은 국가 조직이 달라붙어서 보안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에 대한 것을 대응 체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민주당 경선 룰이 정해진 게 올해 1월 26일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월 15일에 경선 참가자 모집을 했습니다. 예. 겨우 20일간 준비를 한 건데요. 이런 보안 문제를 대비할 시간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해킹될 확률이 적다와 같은 자기 최면일 어허. 뿐입니다. 민주당 관계 얘기 들어보시죠. 예. 일단 ID 센터를 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온다 들어 서버에 또 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거고요. 들어와서 또 그 프로그램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몇 명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건데 예. 어때요? 이 사람 말대로 설사 민주당 쪽 서버는 이 방어벽이 튼튼하다고 해도요. 예. 문제는 앞서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유권자 쪽의 스마트폰은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리를 좀 해주면 외국처럼 네.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으려나요? 그렇겠죠. 선관위야말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선관위는 종이로 하는 현장 투표는 관리를 하지만요. 예. 휴대폰 관리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관위는 휴대폰까지는 신경 못 쓴다는 거군요. 민주당에서 선관위는 빠지라고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두 개의 사설업체가 지금 민주당 선관위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경선이 과열인데 이렇게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 안전 문제가 취약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 선거 결과의 권위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거네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간에 승복 사약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그래요. 됐습니다. 보안 사고로 인한 왜곡된 결과에 대해서까지 후보들이 승복을 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민주당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통합진보당 때 네. 통진당도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대단한 홍역을 치렀었죠. 그랬었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경선을 했는데 예. 중복 대리 투표로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가 당원 460여 명이 사법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당이 쪼개졌고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해산까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 어떤 권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점검을 해야 돼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불복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요. 바로 대선 본선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경선하고 본선의 투개표 문제 보자고 권민철 기자 그러셨잖아요. 그랬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선의 투개표 문제로 넘어가 보죠. 본선은 종이로 투표를 하니까 이 보안 문제에 거론할 건 없고요. 다만 개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대선의 개표 문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쭉 되오지 않았습니까? 네, 18대 대선 개표에 조작이 있었다.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렇죠. 급기야 이 문제가 국회 본회의 때도 거론이 되게 됐고요. 재작년 10월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강동원 의원과 황교안 총리 간 공방 먼저 들어보시죠. 예.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저희 내가 사람도 책임져요. 보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의 각 선거관에서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 정확히 뭐가 문제였죠?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요.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하지 않고 투표함을 한데 모아서 옮겨가지고 예. 한꺼번에 개표를 하죠. 그렇죠. 개표 분량이 많아지니까 투표 용지를 기호별로 분류해주는 기계가 필요했고 예, 사실 예. 그거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계.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데 예. 이 기계가 분류를 못하는 표들이 적지 않게 나온 겁니다. 어허. 18대 대선 때에도요. 이 미분류표가 112만 표나 나왔습니다. 이 기계만 믿고 사람들이 검표를 소홀히 했던 거죠. 또 개표 관련 기록상의 오류, 또 개표 규정 위반 이런 사례가 상당수가 발견이 되면서 예. 개표 부정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선 무효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보 공개 관련 소송도 있었고 이런 소송만 30여 건이 있었습니다. 30여 건이. 특히 일부는 과격한 주장을 하다가 구속되기까지 했고요. 예.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렀던 겁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올해 개표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40일 넘게 남았는데 미리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개표 과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 만약에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올해는 보수 진영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맡았던 소석구 변호사 있죠. 예.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대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소홀히 하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 실수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지켜지지 않고 전자개표제 이전해가 했다면 이거 선거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 소송이 들어갈 수 있죠. 얼마든지. 승복할 수 없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표가 철저히 관리 안 되면. 이게 지금 서석구 변호사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서석구 변호사 똑같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같은 방식으로 개표를 하면 나는 소송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입니다. 우리 팀이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표소에서 개표하면은 될 겁니다. 투표소 개표. 네. 그럼 개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소화하자. 그렇습니다. 개표 시비는 개표 과정이 복잡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단순히 하자는 겁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개표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예. 따라서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회적 비용도 물론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게 있군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자리에서 안 하고 중앙으로 다 모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모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투표 용지가 좀 애매한 경우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표 용지의 가부를 판단하는 게 그리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각 투표소에서 해도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한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스웨덴, 미국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바로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법안은 제출이 됐는데 이번 대선 치러지기 전에 개정이 될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도 없진 않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지금처럼 사용을 하되 예. 이 기계에서 이 전자개표로 인식할 만한 다른 기능은 모두 빼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18대 대선 때부터 이 문제를 주장해온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모든 그 개표 절차는 그대로 하되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기 장착돼 있잖아요. 그 프린터기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만 안 하면 돼요. 개표 상황표를 그냥 수기로 적게 만들면 선관위 주장한 대로 그냥 단순 분류 작업만 하는 기계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수개표가 강화되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복잡한데요? 그 지금처럼 투표지 분류기에 의존하지 말고 예. 가급적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개표를 해서 분류를 사람 손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 기계로는 다시 한번 검사만 하자 이런 거예요? 검토만 하자? 분류는 투표지 분류기가 하고 예. 나머지 과정은 사람이 하자는 겁니다. 애초에 분류만 해놓고 다시 다 일일이 사람이 수개표하자? 그렇습니다. 아하. 사실 현행 법에도 수개표를 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예.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자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 의혹을 끊기 위해서라도 수개표를 강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시간은 상당히 걸리고 뭐 좀 물리적인 힘은 들겠지만 이게 예. 가장 정확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려면 전자개표 부분을 좀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유력 대선 주자들 생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들 생각 어떤가요?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요. 투표소 개표에 찬성 의사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만 있으면 후보들과 무관하게 실현이 될 수가 있겠죠. 대통령도 사실 국민들이 파면한 거니까요. 예, 이 전자개표 문제 우리가 관과했던 문제에 대해서 대선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ARS 투표 문제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본선도 마찬가지고 결과에 잡음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어요. 권민철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훅뉴스였습니다. 대인 컴퓨터. 스마트폰이 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고려대 김승주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모바일 투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큐리티상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 선거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시스템인 건 맞아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해킹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해킹 연구된 것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거 하기 위한 해킹 툴 같은 것도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그리고 가보면 그 공장처럼 막 돌아가거든요. 휴대폰의 해킹 가능성을 지금 이제 우려한 건데 네. 근데 경선을 ARS 투표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2012년 그 경선 때도 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해킹 이슈도 없었죠. 예. 하지만 그때는 예선, 지금은 사실상 본선. 해킹의 유혹이 훨씬 더 큰 선거라는 게 다른 거죠. 그럼 외국에서도 본선을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나라는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 휴대폰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거기는 예선이 아니라 본선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같은 국가 조직이 달라붙어서 보안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에 대한 것을 대응 체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훅뉴스 무슨 얘기를 담아오셨어요? 오늘 또 이 관련 오디오부터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으로 해요. 꼭 지문 날인이 완료된 투표권을 받아 투표 기표소에 문제가 나가세요. 이동하여 투표하세요. 신분 좀 주세요. 지문 좀 주세요. 뭐 투표하시겠습니다. 이 어디예요? 네, 그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의 현장 투표, 투표소 투표라고 하는데요. 관련 음향입니다.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상황. 네, 저희 뉴스쇼 팀의 정다솜 작가가 직접 투표를 해보고 왔는데요. 예. 또 대선 본선도 벌써 47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경선과 본선의 투표와 개표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선 경선과 본선의 투개표 문제. 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도대체 그렇죠. 어떻게 짚어보셨을지 하나하나 얘기 풀어보죠.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 지금 민주당 경선은 예선이 아니고 본선이라고 하죠.
열기가 대단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한 선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잡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 뉴스에 조금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장 투표 결과가 사전에 유출이 됐어요. 맞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중간 개표 결과로 보이는 자료가 유출이 됐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조차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앞두고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개표 결과가 유출이 됐다. 이건 참 충격적인 일이죠. 예. 현장 투표 비율이 전체 투표의 14%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머지 경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이겁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ARS 투표 신청만 가능하며 선거인 명부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고 네. 휴대전화 ARS 투표도 있잖아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휴대폰을 이용한 ARS 방식으로 투표하는 방식인데요. 예. 이거를 휴대폰 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경선 투표 86%가 바로 이 ARS 투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해킹 문제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늘 온라인 상태. 민주당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민주당 경선 룰이 정해진 게 올해 1월 26일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월 15일에 경선 참가자 모집을 했습니다. 예. 겨우 20일간 준비를 한 건데요. 이런 보안 문제를 대비할 시간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해킹될 확률이 적다와 같은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예. 일단 ID 센터를 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온다 들어 서버에 또 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거고요. 들어와서 또 그 프로그램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몇 명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건데 예. 어때요? 이 사람 말대로 설사 민주당 쪽 서버는 이 방어벽이 튼튼하다고 해도요. 예. 문제는 앞서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유권자 쪽의 스마트폰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리를 좀 해주면 외국처럼 네.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으려나요? 그렇겠죠. 선관위야말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선관위는 종이로 하는 현장 투표는 관리를 하지만요. 예. 휴대폰 관리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관위는 휴대폰까지는 신경 못 쓴다는 거군요. 민주당에서 선관위는 빠지라고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두 개의 사설업체가 지금 민주당 선관위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경선이 과열인데 이렇게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 안전 문제가 취약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 선거 결과의 권위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거네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간에 승복 사약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그래요. 됐습니다. 보안 사고로 인한 왜곡된 결과에 대해서까지 후보들이 승복을 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민주당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통합진보당 때 네. 통진당도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대단한 홍역을 치렀었죠. 그랬었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경선을 했는데 예. 중복 대리 투표로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가 당원 460여 명이 사법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당이 쪼개졌고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해산까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